네, 안녕하십니까. 주경구 총무사연구의 회원입니다. 제가 할 부분은 최 선생님 뒤쪽으로 그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FNA의 테크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FNA를 시행을 할 때 바로 이제 그 환자분이 왔을 때 바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연기를 해서 뒤쪽으로 스케줄을 잡을지 결정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시간, 그 환자분의 시간이 얼마나 여유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요. 이 테스트는 결국 미국 테스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그 클리닉에 들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멀리서 오셨을 경우에 빨리 잡고 바로 진행을 해주고 이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뭐 조금 그 스케줄 잡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진행을 할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그 환자분이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고 있나, 특히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나의 여부인데, 결국 이런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FNA 할 때 그 아스피레이션 횟수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, 또한 그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잠깐 딜레이를 해서 쿠마딘을 중지할 수 있는지, 또 중지를 해서 며칠간 중지를 한 이후에 FNA 진행할지도 좀 결정을 해가야 되겠습니다. 일단 그 FNA를 진행하기 전에 예비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. 환자분한테 블리딩이나 아니면 헤마토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, 또한 FNA에서 이 샘플이 부적절하게 채취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재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고, 또한 환자분한테 그 로컬 아네스테시아에 대한 그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술기 자체가 목에 바늘을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수가 있고, 따라서 이 마취만 하는 괜찮다는 식으로 강조를 해서 환자분들이 불안을 감소시켜주고, 또한 이 베소베이갈 리플렉스, 베소베이갈의 심통을 그 안심을 시켜줌으로써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 환자분 FNA를 시행할 때 그 포지션은 일단 그 페이션트는 그 피지션의 허리 레벨 높이로 이제 눕게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바입니다만 그 피지션이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환자의 오른쪽 사이드, 그리고 그 울트라사운드 통솔 기계는 환자의 오른쪽 어깨 위쪽으로, 그리고 어시스턴트는 환자의 왼쪽에 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올 사진에서는 지금 포지션 설명하고 좀 다른데요. 아마도 좀 이 사진 찍기 쉽게 한 것 같고, 이 피지션이 환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라고 하는 건 이 리드를 줄력하는 오른손이 이 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술기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슬라이드 바로 놓을 수 있는 솔루션하고, 이 슬라이드 놓을 수 있는 트레이, 로컬 아네스테틱, 그리고 바킹펜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, 또한 이 텍스트에서는 특이하게 그 트랜스듀서를 일단 그 개를 포함한 랩으로 싸서 진행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FNA를 하기 전에 그 환자는 환부를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, 또한 그렇게 되면 트랜스듀서도 알코올이 계속해서 닿게 되는데, 트랜스듀서의 알코올이라면 그 앞쪽이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개를 미리 그 랩 안에 싸놓고 요거를 싸서 그러고 진행을 하고, 이랬을 때 뭐 인펙션이 되거나 뭐 문제는 전혀 자기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이후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, 쇼덱시스 테크닉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트랜스듀서에 이제 환부를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환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랜스듀서에 약 5mm 수페리어 상방으로 마킹을 해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 로컬 아네스테시아를 시행을 하는데, 일단 첫 번째로는 더미스와 서큐테너스 티슈에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, 환자분이 스트레스나 SCM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노 가이드 하에서 스트레머스와 SCM도 마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이제 쇼데식스와 로믹스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 건데요.
대부분의 이제 의사들은 숏 엑시스 테크닉을 선호한다. 왜 그러냐? 일단 뭐 다 아시지만 일단 거리가 이 찌르는 곳에서부터 그 메스까지 타겟까지 거리가 짧고, 또한 보시다시피 트라키아와 이 메이저 베슬들과 패러를 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힐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숏 엑시스를 선호하고 숏 엑시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. 다음과 같은 케이스, 즉 이 사이로이드가 그 크기가 작으면서 메스가 굉장히 위쪽으로 있는 경우에는 롱엑시스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요 카로티드에 가리고,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는 트라키아에 가립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결국 이 숏엑시스 테크닉을 하거나 아니면은 롱엑시스를 하더라도 90도로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서 사지탈 오리엔테이션에서 롱엑시스를 시행하라. 결국 뭐 숏엑시스를 하는 얘기죠. 뭐 숏엑시스 얘기만은 아닙니다만은 자, 이렇게 이 아스피레이션을 할 때 자기가 직접 당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짧은 형태의 튜브를 써서 이 어시스턴트가 당겨도 괜찮은 방법을 얻을 수 있고, 자기가 이제 손에 힘을 안 줘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. 자, 숏엑시스 메소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숏엑시스 테크닉을 시행을 할 때 이 바늘의 전장이 보이진 않습니다. 다 지금 이런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하이퍼에 곡한 스포츠로 보이는데, 따라서 당연히 롱엑시스 테크닉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테크닉이고 시술자의 그 프랙티스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이 숏엑시스 메소드를 이 테크닉을 시행을 할 때 이 타겟의 DP에 따라서 이 트랜스듀서와 이 바늘이 들어가는 거리 그리고 앵글을 이제 차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, 슈퍼피셜한 경우에는 트랜스듀서와 이 바늘이 들어가는 곳이 이 거리는 멀어지고 이 앵귤레이션 낮춰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. 중간인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좀 앵글을 크게 하고, 굉장히 깊이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듀서 가까이에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앵글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고, 이런 거는 뭐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숫자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롱엑시스 테크닉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, 이 롱엑시스 테크닉은 보시다시피 이 시술 중에 바늘의 전장이 계속 아이덴티파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. 셜로우한 리전에서는 요 트랜스듀서의 옆에서 한 1에서 2cm 띄어서 접근을 시작을 하게 되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이 깊을수록 좀 더 트랜스듀서에 가까이에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샘플을 프랩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최 선생님께서 가르쳤지만 카필러리 메소드와 아스피레이션 메소드가 있는데 아직 각각 좀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슬라이드는 이제 바로 승려하자마자 알코올을 넣어야 되고, 그 밖에도 이 셀룰러를 위한 사이토라이트 솔루션이나 뭐 플로사이토메트를 위한 RPMR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. 이 사이로글로불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주로 이 림프노드에 대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그것이 그 파퓰러리 사이로이드 캔서의 맷즈인지를 확인할 때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, 일단 그 샘플링하고 슬라이드에 스미하고 난 나머지 주사기를 갖고 0.5cc 정도 셀라에 넣어서 씻어낸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이로글로불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, 그 밖에 뭐 액토픽 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, 액토픽 파라사이로이드 같은 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PTH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, 앞에서 사이로글로불린과 마찬가지로 셀라인으로 빙스를 하고, 그 이후에 그 검체는 아이스에 일단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. 또 그 밖에도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냥 말고 코어 쉣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이 텍스트에서는 컨벤셔널한 코어 바이옵시 기계로서 바드라는 회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드라는 회사의 마감 시스템이라는 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,
14게이지에서 18게이지까지 있다고 하고 구조는 이렇게 합니다. 코어 바이옵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FNA를 할 때의 매스보다 주로 더 큰 매스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,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림포마가 의심되는 경우, 그리고 이 뇌에 있는 큰 딱딱하고 고정된 매스나 아니면 굉장히 파이브로틱한 딱딱한 매스 같은 경우 코어 바이옵시를 FNA상으로 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매스에 대해서 코어 바이옵시를 시행하게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보시면 매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파이브로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코어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고 보시면은 거의 파이브로시스가 되어 있으면 군데군데 폴리큘러 셀이 있는 정도. 이런 경우에 코어 바이옵시를 좀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. 코어 바이옵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 전에 이제 소노를 봐서 그 스킨에서 그 리전까지의 깊이, 요 A일 경우, 그리고 이 리전 매스 자체의 그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는, 그 이유는 코어 바이옵시가 이제 아시겠지만 요 니들이 튀어나오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, 그리고 요 마그넘사 같은 경우에는 15mm와 22mm 두 개로 이 니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따라서 미리 요 매스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이 니들이 또 매스를 완전히 뚫고 지나가지 않게 안전하고 주변 조직을 상하지 않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벨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B그림에서 이제 이거는 그 버튼 누르기 전이고요. 누르면은 딱 22mm가 튀어나오면서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. 니들을 자세히 보면은 A는 이제 그 인터널 스타일렛, 이렇게 디프레션 낮게 디프레션이 있는 거고, 트리거링을 했을 때 일단 요 인터널 스타일렛이 먼저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조직을 통과를 하게 되고, 그 이후에 이렇게 커팅 쉐스가 뒤로 따라오면서 이 디프레션 된 부분을 덮어서 이 디프레션 된 부분만큼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. 코어 바이옵시를 해서 얻은 검체는 포르말데이드에 바로 있던가 아니면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, 즉 림포마가 의심이 된다면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과 포르말데이드 각각 나눠서 넣든지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고,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컴프레션 하면서 누워있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후에 바이옵시 하고 나서 한번 울트라사운드 소노를 다시 한번 해서 헤마토마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그 안전하게 보건속으로 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프렌시니들이라고, 요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컨벤셔널한 코어 바이옵시의 이제 얼터너티브한 그런 모달리티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전장 9cm 정도 되고 18에서 20개, 18이나 또는 20게이지라고 합니다.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스타일렛이 있고 스타일렛을 싸고 있는 아우터 트로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스타일렛과 아우터 트로카를 이제 요 A처럼 이제 합체를 한 상태에서 매스의 전방까지, 매스가 이렇게 있으면 매스의 바로 그 전방까지 전진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요 스타일렛을 빼서 B의 상태,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, 톱니바퀴 모양, 이 스타일렛을 빼고 이 B의 상태에서 이 프렌시니들이 끝쪽에 이제 석션 튜브를 어플라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안쪽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전진을 시키면서 샘플링을 시행한 이후에, 시행을 하면 조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취가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조직 밖으로 빼내서 이제 이 조직을 밖으로 뺄 때는 다시 스타일렛에 끼워서 이제 밖으로 조직을 빼내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어 바이옵시의 좀 대처법도 다시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.